아픈 인연의 매듭을 풀다. 상대가 아닌 내 마음부터 살펴라. 20대 때는 30 되고 40 되면 더 너그러워지고 대인관계도 유연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심이 커져서 남도 더 배려할 걸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가니 너그러워졌나요? 물론 나이 들면 너그러워진다는 옛말이 있기는 합니다. 농경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나이 들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조금 한가해지니까 너그러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5, 60이 되어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각박함 속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너그러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대든 50대든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너그럽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상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 갑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그냥 놓아주면 상대와도 원수질일 없고 내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부부가 20년, 30년 살다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욕하며 헤어질 게 아니라 서로 절하며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 만나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당신 덕에 애도 낳고 키울 수 있었어요. 아이 키울 때는 애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 애도 다 컸으니까 우리 서로 자유롭게 살아봅시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자식 결혼 때나 집안 행사 있을 때는 옛날 친구처럼 반갑게 만나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고 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럴 때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듯이 이혼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헤어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를 풀 열쇠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온 분에게 아무래도 호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상대의 편을 든다고 서운해합니다. 가령 부인 보고 남편에게 숙이라고 하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저더러 숙이라고 하세요? 합니다. 또 남편 보고 부인에게 숙이라고 하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제가 숙여야 하나요?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는 그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서로 옳다고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를 살피고 마음을 바꾸면 서로 편안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결혼하면 부모의 자녀, 즉 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의 가게에 소속돼 있던 멤버십에서 탈퇴해서 새 가정의 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입장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자가 중간에서 해결한답시고 아내에게 당신이 이해해라 하면 아내는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또 남자가 어머니에게 가서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는 아들을 뺏긴 것 같아서 서운해합니다. 그러니 한 여인의 남편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난 후 과거에 한 여인의 아들이었음을 잊지 않고 늘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남편을 사랑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으니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나와서 그때까지 키웠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빼앗았으니 그 시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어떨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잘 낳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마운 마음을 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 아들을 내가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질투랄까 약간 트집을 잡아도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내면 갈등이 커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자식은 이제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계속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식에게 서운하고 며느리도 미워집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면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자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살피고 놓아주는 마음을 가지면 크게 갈등을 일으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법문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잖아.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펴니다. 스님이 회원 탈퇴, 가입을 분명하게 하라고 하셨잖아. 갈등은 자기를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상대가 먼저 바뀌기를 기대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란만 커지고 갈등만 깊어지게 됩니다. 너그러워지고 이해심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의 매듭을 푸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결혼은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결혼 참 잘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까? 내가 왜 결혼했지? 혼자 살았으면 더 나았을걸.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까? 많은 분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환상도 깨지고 집착도 내려놓아야 할 텐데 부모가 되어서는 또 자식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합니다. 30 넘은 딸이 둘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 시키고 있어요. 애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중매가 들어오면 딸만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하니까 제가 애들한테 미안하고 나이가 점점 차니까 걱정이 돼서요. 부부가 화목하게 살면, 그래서 부모 사는 모습이 부러우면 자식들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못하면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결혼 안 해 하고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결혼을 내켜하지 않게 됩니다. 또 연애를 하다가도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물러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망설이고 누군가 가까이 오면 뒤로 한 발 물러납니다. 이럴 때 괜히 부모가 강요해서 결혼을 시키면 결혼 생활이 엄마처럼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면 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녀 결혼이 내 고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30 몇 살이면 나이 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토회에는 40, 50 된 처녀가 많습니다. 결혼하기에 별로 늦은 게 아니다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흔히 자식이 결혼하지 않거나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있으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늙어서 병들면 누가 책임져 주나. 그런데 노후 복지가 점점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스님들은 혼자 살아도 죽으면 누구든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집에서 자식이 치르는 것보다 더 잘 치러줘요.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서로 기대하는 게 많아서 오히려 원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수는 남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부부 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됩니다. 남하고 원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부부가 원수되어 이혼하면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 문제 등으로 마음이 틀어지면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유산 문제로 갈라지면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채우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결혼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무조건 결혼만 한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부모들은 결혼을 시켜서 나로선 의무를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식의 행복이잖아요.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애를 낳든 안 낳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선을 봤더니 우리 집에 딸이 둘이라고 싫다고 한다는 건 상대가 둘러댄 핑계입니다. 왜 그런 핑계를 댈까요? 선을 볼 때 우리보다 좋은 조건의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딸에 비해 상대 남자의 조건이 더 좋으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눈에 덜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핑계를 댄 게 사람은 괜찮은데 딸이 둘이라 안 좋다는 거예요. 남편이 동네 유지를 하느라 밖으로 돌아서 마음고생을 했다면서도 딸의 결혼에서 여전히 조건이 괜찮은 남자를 찾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냥 딸이 마음 편하게만 살 사람을 구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지만 막상 사람을 보면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허우대 멀쩡한 사람을 구할 거고 나이가 많아도 안 되고 키가 너무 작아도 안 되잖아요. 배우처럼 잘생긴 남자를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디 나가면 빠지지는 않아야 하고 대학은 나와야 하고 직장도 번듯해야 하잖아요. 본인은 따지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의 결혼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힘들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결혼 생활은 행복했는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해서 자식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을 먼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살도록 부모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결혼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자식에게 억지로 결혼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회와 상처를 남기지 않는 이별법. 아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괴로움, 분노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이혼 조정 중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보다 마음이 많이 안정됐지만 아직도 상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혼에 이르렀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크게 갈등을 빚는 것이 서로 자신이 옳다는 고집입니다. 배우자가 너 고집이 너무 세 라고 할 때 본인은 고집이 센 줄 모릅니다. 본인은 자기 얘기가 옳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대응합니다. 너는 화를 많이 내고 짜증도 많아. 그러는 배우자의 말에 대체로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왜 화를 내겠어? 내가 언제 짜증을 냈어? 내가 화를 내니 나도 낸 거지. 자신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분의 부인에게 남편이 이해심이 있나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 좀 강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인은 아마도 고집이 엄청 세요 라고 할 겁니다. 또 남편이 이기적인가요? 헌신적인가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이기적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나는 서로 다릅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인가는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대편에게 비친 게 조금 더 객관적 현실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의 주례사에서 상대를 만날 때 덕보려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덕을 보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덕을 보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게 인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빌렸으면 내 수입은 없는데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빚을 갚아야 하는 과보가 따릅니다. 내가 덕을 보면 상대는 손해가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상대가 다시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 보려는 마음을 버리든지 아니면 덕 보려는 마음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약간 덕 보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고집을 부릴 때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구나. 내가 고집을 부리면 저 사람이 좀 답답해 할 거야. 이렇게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당신은 이기적이야 라고 할 때 그래요. 내가 좀 이기적이죠? 하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됩니다. 내가 이기심을 다 버리고 고집을 다 버려야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도 고집하는 줄 모르고 이기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줄 모르면 상대가 이기적이다 라고 할 때 나만 이기적이냐? 너는 이기적이지 않냐? 이렇게 되받아치거나 내가 왜 이기적이냐? 라고 화를 냅니다. 또 넌 고집이 세다 라고 하면 내가 왜 고집이 세냐? 고 하거나 그럼 나만 세고 너는 안 세냐? 하는 식으로 맞섭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상처만 입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기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면 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 때는 대체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해서 합니다. 10통 중에 9통, 어쩌면 10통 다 뭘 물어보든지 무언가 요구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별일 없이 어떻게 지내느냐?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를 먼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상대가 나에게 전화할 때도 뭔가 부탁이 있어서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쟤는 꼭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데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수용하면 상대가 이기적인 것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전화를 했고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면 상대도 고맙게 여깁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귀찮은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역량이 더 크거나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귀찮게만 생각하고 막아버리면 내 역량이 제대로 쓰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귀찮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꼭 헌신적이고 늘 굽혀줘야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만 알아도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보기에는 부인이 문제인 것 같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같이 살든 안 살든 그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상대를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버린 그 사람도 딴 남자가 좋다고 데려갈 거고 그 여자가 버린 나도 딴 여자가 좋다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요구에 안 맞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나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상대를 미워해서 지난 시간을 상처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살아도 미워하면 안 되고 헤어져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워하면 같이 산 내 인생을 낭비한 게 되니까 헤어지더라도 고맙다고 참회의 절을 해야 합니다. 그 여자 없었으면 지금까지 총각으로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사람 덕에 외롭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이혼하더라도 또 결혼하면 되고 함께 산 시간은 내 인생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를 미워하면 결혼 생활이 상처로 남지만 그 여자에 대해서 고맙다고 할 때는 그 시간이 경험이자 자산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삶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재혼을 하든 혼자 살든 앞으로 인생에 나쁜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나 상처로 간직하고 있으면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선입관으로 작용합니다. 전 부인과 조금만 비슷한 행동이나 성향을 보이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한 감정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겉으로는 이별의 과정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무의식의 세계에는 상처로 남기 쉽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에 대한 참회입니다. 나하고 산다고 당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정말 미안하다.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래도 3년간 살아줘서 내 삶에 좋은 경험이 됐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서 감사와 참회가 진짜 내 가슴에 다가오면 내 속에 있던 상처가 아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참회와 감사 기도로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은 희망을 가지고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이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 신혼도 끝나고 사랑의 감정도 조금은 식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는데도 남편만 보면 가슴이 뛰고 긴장된다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쳐다만 봐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계속 신경 쓰는 자신이 싫고 괴롭다는 겁니다. 남편이 취미로 찍은 코스모스 들국화 사진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을 하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부러움과 질투심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돈을 가져가도 화가 안 나고 어딜 가도 화가 안 났는데 지난 가을 남편이 찍은 꽃사진을 보면서부터 이제 사랑의 끈을 놓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을 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게 싫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걸까요?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아이고, 감기가.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하고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칭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자기가 먼저 칭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적고 즐거움이 크지만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도와줄 때의 실망감과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지 않아서 상대방도 나를 안 도와줄 때의 실망감은 다릅니다. 내가 도와주고도 도움을 못 받았을 때 실망감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베푼 만큼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베푼 만큼 대부분 받아서 괴로움이 적지만 베풀고도 어쩌다 못 받는 경우에는 괴로움의 깊이가 베풀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할 일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철천지 원수도 생깁니다. 자기를 낳아 키운 부모, 친했던 친구,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바로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사랑을 주면서 준 만큼 받으려는 거예요. 사랑은 주면 받을 확률은 높지만 혹시 못 받게 되었을 때는 받지도 못할 사랑을 내가 무엇 때문에 줬나 하는 배신감에 괴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이 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베풀 때 일어납니다. 남편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거나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남편은 괴롭지 않은데 남편을 좋아하는 나는 왜 괴로울까요? 남편은 코스모스에게 내가 너를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을 좋아하니까 남편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래요. 하는 것은 핵심을 놓친 겁니다.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것은 남편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데 나는 내가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라 라는 요구가 있고 그 요구가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실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좋아해야 하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남편을 그냥 좋아하면 돼요. 설악산에 5번, 6번 갔는데 설악산이 나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고 이제 설악산 안 갈래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내가 설악산에 매여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코스모스를 계속 좋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처럼 남편을 좋아하되 남편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문제가 풀립니다. 남편도 아내가 자기를 좋아하면 좋지만 좀 지나치면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한다고 밥상을 차려주고는 요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서 자꾸 입에 넣어주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정성을 쏟아준다는 걸 알지만 갈 때마다 그러면 귀찮아서 나중에는 할머니와 밥을 같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남편을 좋아하는 감정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할 뿐이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좋아서 그럴 뿐이니까 상대에게 나처럼 똑같이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꽃을 좋아할 수 있어서 좋은 것처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남편이 있어서 참 좋다. 남편한테 고맙다. 이 부인은 남편 없으면 못 견딜 사람입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고 좋아할 대상이 없어서예요. 남편이 어디 가고 없을 때 힘든 것도 남편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못 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좋아하겠다는 마음 대신 좋아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감정이 더 절제가 되고 편안해집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바다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산은 그냥 산이고 바다는 바다고 하늘은 하늘일 뿐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이 없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 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기대 없이 좋아해 보세요. 바다를 사랑하듯이 산을 좋아하듯이. 행복을 구걸하지 마라.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면서라도 매달려 남편 마음을 돌려야 할까요? 아니면 훌훌 털고 이혼을 해야 할까요?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제적 파탄이 왔고 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제가 스님 법문도 듣고 많이 노력했는데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저나 아이들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이혼을 요구하고 애들 문제는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합니다. 이 부인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물거품이 되었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이 부인의 괴로움은 한 가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두고도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기도의 전제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바뀔 거다 하면 남편의 태도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립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면 내가 편안한데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남편이 바뀔 거다 생각하면 내가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 바뀌고 와서 이혼하자고 한다면 울먹거리는 거예요. 바로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재판도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불리하지만 남편이 하자고 하면 나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혼 서류도 남편이 꾸며야 하고 변호사도 남편이 돼야 하고 날짜도 남편이 잡아야 하니까 나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재판정에 가더라도 웃으면서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판사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남편이 자꾸 이혼하자고 하면 상황을 봐서 결정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다 줄 테니까 하자든지 자기가 답답하면 조건을 내걸 테고 그때 봐서 괜찮겠다 싶으면 이혼해 주면 됩니다.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내버려 두고 아이들과 함께 잘 살면 됩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왜 안 오느냐고 하면 아빠가 요새 좀 힘드신가 보다.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여자의 권리가 다 보장되는 좋은 시대에 울고불고 매달려 살 것도 없고 남편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중심이 안 잡혀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황하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저럴까 불쌍하구나 하는 마음을 내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잘 살아갈 겁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돌아와서 결합해 주기를 원하거나 행복을 구걸하는 인생은 버려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당찬 마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내 얼굴도 밝아지고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간병은 복을 짓는 일. 부부가 살다 보면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생기고 간병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면 성심껏 간호를 하겠지만
평소 갈등이 많았던 부부라면 간병으로 겪는 괴로움이 크기 마련입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뇌경색과 암 등으로 몸이 불편해져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동안 남편이 안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헤어져야 한다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남편을 뒤치다꺼리 할 여유도 없고 미래도 안 보여서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이혼하기를 원하고요. 남편이 아파 누워서 돈 들여 치료해야 하고 간호도 해야 하는 데다 아이들까지 키워야 하는 처지라면 힘이 많이 들 겁니다. 더군다나 사이도 좋지 않았는데 병간호까지 하려면 갈등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위로해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조금 아프더라도 따갑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이혼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 크면 달라집니다. 어릴 때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은 보통 엄마 편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크면 아버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병석에 있고 성질도 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아버지를 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엄마가 자기를 키워준 고마움 사이에서 애증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가 편안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해도 한 집에서 살았고 또 아이들 아버지니까 내가 당신을 돌보겠다는 마음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짜증내도 얼마나 아프면 짜증을 내겠나. 일이 있어 늦게 왔지만 혼자서 기다리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나 하면서 오히려 달래주고 위로하면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내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중고등학교만 다녔다 해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자식들을 대학 공부시키고 유학을 시킨다 해도 그 아이의 인생은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앞에서 남편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도 아파봐라. 몸이 아프면 다 저렇단다. 아빠가 나쁜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엄마의 넓은 마음을 느끼면서 인성이 갖춰집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진짜 교육입니다. 지금은 남편 간병을 하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신체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 성심껏 간병해서 복을 짓는 것이 나중에 자식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한 부인은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인지장애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 되었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신도 암 사기라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남편을 돌보는 게 힘들어서 놔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몸도 안 좋은데 남편까지 돌보는 것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뭔가 보람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하루빨리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편을 돌보는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픔,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오래 잘 살 것 같지만 사람은 일이 있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움직여야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지금 암 사기이기 때문에 몸조심한다고 늘 끙끙대고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지고 건강은 더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간호라도 해주면 자기 삶에 보람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하면 이 생명은 더 살려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덕에 살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았네요.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야 나중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남편에 대해 전생에 악연이었나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잘하면 선연이 되고 지금 나쁘게 하면 악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돌보는 마음을 내서 남편을 따뜻하게 감싸줄 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짧은 힘듦 끝에 긴 행복이 옵니다. 나이 들수록 버리기 힘든 마음의 습관. 살면서 가져온 마음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좀채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알았다. 그러고는 그냥 해버리십니다. 이건 여러분이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하던 생각의 습관대로, 하던 행동의 습관대로, 익숙해진 대로 해버립니다. 인간의 사고는 어릴 때는 따라 배우는 것이 특징이라 어딜 가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배웁니다. 하지만 늙으면 과거의 생각에 매어버려서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미국에 1년만 살면 영어를 하는데 어른은 10년 살아도 영어를 잘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른의 성질이라는 걸 이해하면 갈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른에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안 되고 맞춰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과 갈등을 빚는 것도 부모님의 일하는 습관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용돈 드릴 테니까 밭에 가서 일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가 아픈 것이 안쓰러워서 하는 말인데 부모는 아프다고 하면서도 밭에 가서 일하고는 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짜증을 냅니다. 그거 좀 보세요. 하지 말라니까 왜 일하고 또 아프다고 해요? 부모는 밤새도록 아프다고 해놓고는 아침이면 또 호미와 낫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식과 갈등이 심한 겁니다. 아프다는 소리 하려거든 일하지 마세요. 하려면 아프단 소리를 하지 말든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면 10년 더 살 거 아닌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10년 더 사는 게 꼭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5년 만에 죽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슴 앓이 해봐야 부모는 바뀌지 않고 괜히 내 가슴만 아픕니다. 그러다 내 몸까지 아프면 나만 손해이고 부모에게도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겠다고 하면 예 그러세요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안쓰러워서 잔소리만 하지 말고 집에 가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도와드리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기 싫으면 집에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일하는 부모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짜증만 냅니다. 또 맛있는 것 사드시라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는데 그 돈을 안 쓰고 손주에게 줘버리면 그것 가지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부모님의 자유입니다. 그 돈으로 손주를 주든지 술을 사드시든지 간섭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든 부모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뭐든지 예, 알았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얘기하는 걸 자식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안 하면 됩니다. 미리 안 하겠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 다음 주에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쁘면 안 가면 됩니다.
이번 주에 바빠서 못 가요. 왜 자꾸 오라 그래요? 이러면서 부모에게 짜증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는 말은 부모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고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안 가면 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해서 굳이 부모와 다툴 필요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듯이 부모가 마음 편하기를 바라서 좋은 법을 만나면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먹이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좋은 법문을 들으니 어머니도 이 법문 듣고 집착을 놓고 생을 마감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뜻이지만 그런 생각은 후회를 남기는 것이 됩니다. 내가 법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젊을 때 이 법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은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이 법을 만나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또 부모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드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를 깨쳐줘야겠다고 집착하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욕심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집착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법문에서 한두 마디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또 못 알아들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문을 듣는 동안이라도 기분이 좀 좋았다면 대성공입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세상 보는 눈이 좁아져 있으면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원효대사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광대가 춤추고 노래하니까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표주박을 들고 1인 광대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고집을 끊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법문을 전하는 것도 나이든 사람의 특징과 부모님의 근기를 잘 따져서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 좋은 걸 왜 안 받아들이지 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부모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상담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유전 질환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해보고 아기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가져야 합니까? 안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장난감 고르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질 때는 남자아이라도 사랑해야 하고 여자아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장애아이라도 사랑해야 하고요. 이웃집 아이는 얼굴이 예쁘고 공부를 잘해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아이는 공부를 잘해도 좋아해야 하고 공부를 못해도 좋아해야 하고 신체 장애가 있어도 좋아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파도 키울 거고 병들어도 키울 거고 잘해도 키울 거고 못해도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이래도 보살펴야 하고 저래도 보살펴야지.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까 저러면 조금 나을까 재고 따지는 것은 부모 된 도리 자식 된 도리가 아닙니다. 부모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가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해? 아들이 있는데 왜 딸이 해야 해?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할 처지가 못 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형편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오빠는 안 하느냐 하면 갈등만 부릅니다. 또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모실 수 없는 처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93세인 어머니가 혼자 한국에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93세인데 딸이 사는 외국도 싫다, 양로원도 싫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으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보기에는 어머니가 안 됐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직 움직일 수가 있으니 혼자 식사를 해 드시면 되고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되면 수의실이나 이웃집에 매일 아침 어머니 안부를 살펴달라고 얘기를 해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서 국내 요금으로 매일 전화해서 어머니 안부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든지 하면 비상 연락을 하면 됩니다. 부모가 늙어가면 자식으로서는 걱정이 되고 특히 해외에 나가 있으면 더 걱정이 됩니다. 이건 해외에 나간 사람만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자식들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골에 혼자 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스럽지만 도시로 모시고 오면 시골 노인들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자식이 일을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살 수도 없어서 양로원이라도 모시려고 하면 노인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양로원에 가냐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예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정부 보호시설로 가면 되는데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실제 생활은 거의 보살핌을 못 받습니다. 이런 독거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자식들이 알아서 병원이나 양로원에 모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부모님의 의사를 물어서 해야지 그에 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볼 때 누가 밥을 해주고 돌봐주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부모 모시는 문제는 미리 걱정하거나 형제간에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부모가 아프시면 치료하면 되고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드리면 되고 오래 사시면 오래 보살펴드리면 되고 혼자서 못하면 형제간에 같이 하면 되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양로원에 보내드리면 됩니다. 보내드리기가 마음 아프면 내가 모시면 됩니다. 그냥 내 부모니까 내가 모시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돌봐드리자. 이렇게 단순하고 편하게 생각해야 쉽게 해결됩니다. 집착과 외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떤 것을 유지하고 싶고 갖고 싶고 제 뜻대로 꼭 하려는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를 하러 가서 큰 물고기가 걸렸는데 힘이 부족해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어. 물고기가 끌려 들어가 물에 빠져 죽을 정도가 되면 낚싯대를 놓아야 하는데 물고기가 아까워 끝까지 안 놓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러고는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빨리 놓으라고 하면 죽어도 못 놓겠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집착에 이끌려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한편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집어치워 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외면하는 겁니다.
고기가 안 잡히니까 낚싯대를 집어 던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낚싯대를 놓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던져버렸다가 며칠 후에 다시 낚싯대를 잡습니다. 이렇게 집착과 외면은 제 뜻대로 하려는 욕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음대로 하려는데 따른 그때그때 다르게 일어날 뿐 그 근원은 같은 감정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 집착과 외면을 되풀이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것은 집착이고 성질대로 안 되니까 애라 공부를 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해라.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하는 것은 외면입니다. 그런데 집착과 외면을 늘 반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데 자신이 품팔이하는 돈까지 아들이 가져간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이 집 팔아 가져가고 전세금 월세금 가져가고 지금은 제가 땀 흘려서 품팔이해서 번 돈도 10만 원, 20만 원 모이면 가져갑니다. 이놈 앞에서 죽어야지 하지만 자식의 끈을 못 놓고 있습니다. 제 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아들은 전혀 고마운 줄 모릅니다. 안 먹으면 저는 마음이 상하는데 이 노모는 자식에 대해 거의 중독된 수준이라 평생 자식에게 종노릇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애를 먹여도 감싸 안고 욕하면서도 감싸고 맙니다. 자식이 나가면 섭섭하고 기다려지고 들어오면 또 싸웁니다. 말로는 내 앞에서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내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사나 싶어서 죽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고생하면서 같이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일해서 번 돈을 사랑하는 아들이 가져가서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 다행이라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노모는 돈을 모으고 싶은데 아들이 속속 가져가는 게 괴롭고 자신이 그처럼 자식을 위해 사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자식을 바꾸려면 자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을 고치려면 내일부터 일을 나가지 말고 밥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모아봤자 어차피 아들이 가져가니까 그게 미우면 일을 안 나가야 합니다. 돈을 안 벌면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굶는 겁니다. 나는 밥을 해먹고 아들에게는 안 주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너 미워서 밥을 안 해준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반발해서 상황이 나빠집니다. 얘야, 오늘 엄마가 몸이 너무 아프구나. 밥맛도 없고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는데 내가 밥을 차려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며칠 일도 나가지 않고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이 조금이라도 달라집니다. 아들에게 집착해서 보살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누워서 도움을 청하는 쪽으로 바꿔야 희망이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깁스를 해서 아들이 집안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술 먹고 성질 내면서 밥그릇이라도 깨면 아들이 어머니를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갑니다. 그 정도는 해야 자식을 고칠 수 있는데 이 노모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미워하면서도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안 고쳐지는 거죠.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누워서 자식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자식에게 주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5만 원 벌면 아들에게 5만 원 주는 재미로 닭모이 주듯이 사는 거예요. 애완용 동물이나 애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돈 대신 등 두드려주는 사랑.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나이 든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아버지는
집을 처분해서 자식들에게 생활 자금으로 분배하고 부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갈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집을 없애버리면 자식들이 더 이상 손을 벌리지 못할 것이고 그럼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마 있으면서 줄까 말까 괴로워하지만 앞으로 줄 처지도 못 되는데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주긴 주어야 하는데 줄 것이 없으면 자신을 자책하며 더 괴로워하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식들이 손을 벌려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절대 안 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50이나 된 아들이 사업빚을 갚아달라고 조르는 통에 괴롭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들이 어머니가 뭐라 한다고 말을 듣는 것도 아닌데 자꾸 잔소리하면 부모 자식 간에 싸우기만 합니다. 그럼 돈은 돈대로 잃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됩니다. 사업은 망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섭을 안 해야 합니다. 대신에 다 망해서 돌아오더라도 돈은 해주지 말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면서 등을 두드려 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엄격하게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선을 그으면 자식은 사업이 망해도 부모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려우면 늘 줬기 때문에 부모가 80이 돼도 늘 논 한마직이라도 있으면 그것마저 팔아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식이 그러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도와주면 줄수록 손해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안 도와주는 게 나은데 보는 내가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견뎌서 도와주려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어릴 때는 돌봐주는 게 사랑이고 커서는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돌볼 여력이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내가 지켜볼 인내가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악을 써도 자기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데 가서 앉고 어디를 다쳤나 난리를 핍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성질을 부리다가 자식이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서 안고 난리를 칩니다. 이러면 교육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크면 자기 감정도 절제하고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차분히 지켜볼 수 있는 냉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가 없어도 혼자 살 힘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돈은 자식에게 줘봐야 금방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정신만 바로 서면 맨몸으로 일해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자기가 알아서 여자나 남자를 구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치마폭에서 키우며 대학도 선택해주고 학자금도 다 대주면 졸업하면 취직도 시켜주고 배우자도 구해주고 집도 구해주고 또 애 낳으면 애도 봐주다 보면 자식 때문에 일생 내내 고생합니다. 죽을 때도 눈을 못 감아요. 나이가 80이어도 50이 된 아들을 보면서 내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까 싶어서 마음을 못 놓습니다. 이게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평생 부모 그늘에서 자식이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이제 병약해진 자식이 혼자 어찌 사나 걱정하는 일뿐입니다.